사실 올리브영의 시장 전체가 제가 본 리스크예요. 더 이상 클 수 있나? 독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끝이다. 네, 오늘 파볼 기업은 올리브영이에요. 올리브영은 이제 앞으로 상장할 걸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무려 시총이 4조입니다. 4조. 유통의 가장 강자인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곳보다 오히려 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유통의 경험이 없었던 CJ가 어떻게 올리브영을 성공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은 좀 특이한 사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올리브영이 가지고 있는 시장은 우리가 H&B, 헬스 앤 뷰티라고 하는 시장이고요. 한 2.1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85%가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랄라블라나 롭스, 뭐 기타 등등 좀 작은 경쟁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경쟁자가 없다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경쟁 시장도 이렇게 사실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H&B 시장이라는 좀 제한적인 규모를 잘랐기 때문에 독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압도적 경쟁자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신세계 그리고 롯데쇼핑 이런 곳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범용적인 시장이죠. 결과적으로 마트를 포함해서 큰 유통인데 H&B는 누가 1등이야? 올리브영이네. 이렇게 나오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영향력 그리고 본인들이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리딩해 나간다. 거기에 상응하는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올리브영은 백화점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들을 좀 더 대중화시킨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은 이제 좀 최근 기업 같지만은 생각보다 오래된 기업입니다. 1999년에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백화점 1층 가면은 이제 거의 화장품 브랜드 많잖아요. 그쵸? 다들 가시면 1층마다 뭐 다양한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은데 백화점은 크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브랜드는 한정이 돼 있죠. 그리고 그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도 되게 작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그 작은 DP 내에 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소비자가 접하는 브랜드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CJ가 한 일들은 국내외 작은 브랜드, 해외 브랜드를 모아서 크게 만들어보자. 백화점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들을 좀 더 대중화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경쟁자랑 싸운 게 아니라 스스로와 시장과 싸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채널을 만든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마켓을 연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올리브영이 어떻게 보면은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압도적으로 컸어. 브랜드도 많아. 그 상태에서 경자들이 찔러본 거죠. 아, 이제 들어갈까? 근데 이길 수가 없는 상태 되었다. 경쟁을 하기에는 지금 1000개가 넘는 매장이 깔려 있었고 이미. 그죠? 올리브영의 주요 거점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쟁자라고 하기에도 미미한 성과를 내고 지금은 철수하거나 철수 예정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신세계 롯데가 나는 이 시장 무조건 먹을 거야. 내가 1조를 손해보도록 들어갈 거야. 이런 마인드였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유통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막대한 손실을 지고 사고를 하지 않아요. 손익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항상 손익을 계산하고 이게 타인의 물건을 매입해서 파는 거잖아요.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면 금방 깨지거든요. 그래서 유통산업의 특징은 유통 기업들은 마진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런 상황에서 막대한 적자를 지고 이 시장을 지키기는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올리브영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실을 보더라도 시장을 점유하자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유통망을 키워야겠다. 이게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세계나 이마트 같이 내가 여기서 얼마 이익을 벌 테니까 이렇게 벌어 쌓아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랑은 서로 기본적으로 전략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서로 생각하는 구조가 아예 다른 거죠. 올리브영은 스타벅스랑 사실은 다른 사업이긴 하지만 가장 맞는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올리브영은 전국에 약 12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스타벅스와 비슷한 숫자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특징이 뭐냐? 생각보다 없는 곳이 없어요. 그쵸? 스타벅스 가면 다 있잖아. 일단은 국내에 있는 주요 거점들, 뭔가 트래픽이 많은 곳에는 거의 다 깔려 있다. 경쟁자가 나서 출점을 한다면은 웬만한 규모는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비슷하게도 올리브영도 국내 주요 거점들 그리고 트래픽이 많은 곳에는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소비자가 채널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험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경험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해봐서 편하고 나한테 익숙하고 맞는 길, 그걸 찾거든요. 검색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찾아서 가는 건 불편함이거든요. 내가 검색해서 기꺼이 간다라 하면은 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행위가 가능하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굳이 찾아서 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점포수가 되게 중요한 게 길을 가다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 곳,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근데 올리브영은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가 직영 매장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가장 맞는 비교 대상인 것 같아요. 올리브영은 특이하게도 처음에는 가맹 형태였지만 나중엔 직영 위주로 사실 사업을 꾸린 거죠. 프랜차이즈랑 직영 구조는 서로 목적이 달라요. 먼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은 본사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매장을 내고 그 매장에 있는 점주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이 소비자한테 팔리는 과정은 사실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팔았으니까, 그쵸? 일단 프랜차이즈 점주들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실제로 본인들이 원하고 있는 전략을 하기가 어려워요. 각 지점들이 가지고 있는 점주들의 이해관계들, 이런 것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직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매장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매출이 오르지 않는 구조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약간 흠내를 감수하고 새로운 유통 채널이나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 테스트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영 매장들이 훨씬 더 전략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가 최근에 한 사이렌의 오더나 아니면 다양한 시도들, 제주에서 특정한 매장들은 아예 일회용품을 안 사용하고 워커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 방식, 직영을 통한 새로운 채널을 활용하는 방식들, 이런 방식들이 올리브영과 비슷한 거죠. 올리브영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매장이 많은 거잖아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략 중에 하나, 아까 오늘드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배송을 오프라인에서 받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매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개념들에서 매장들의 활용성이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각 매장들이 배송을 하는 집결지가 된 거예요. 쿠팡이 그동안 되게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쿠팡이 투자를 받아서 한 것들은 딜리버리 하기 위한 센터를 짓는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은 이미 있네? 그쵸? 내가 온라인화만 할 수 있으면은 이 매장들을 내 거니까 모두 물류기지 사용할 수 있어.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이. 이건 되게 위대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프랜차이즈 형태였으면은 각 지점의 센터화, 물류센터화가 불가능했다, 제가 보고 있어요. 오로지 직영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유연한 전략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올리브영의 시장 점유 자체가 제가 본 리스크예요. 더 이상 클 수 있나? 저는 처음에 놀랐던 게 올리브영이 생각보다 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독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는 이거 힘이 크다, 기회가 있다 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거의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H&B 시장 규모는 올리브영 매출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 예, 그게 결과적으로 회사의 흥망성쇠랑 달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많은 분들이 보기에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이미 독점을 이뤘기 때문에 독점 이상으로 가려면 새로운 시장을 끌어내야 돼요. 특히 기업 가치가 4조면은 일단은 적어도 몇천억 이상의 돈은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돈을 쓸 때가 어디냐가 중요한데, 매장 늘릴게요 이러면 정말 쳐야겠죠, 결과적으로. 그쵸? 오히려 저라면은 상장한 다음 이돈 가지고 딴 거 할게요가 돌 수 있어요. 1000개의 매장을 깔고 있다, 물류 매장을 직영으로. 이거는 진짜 매력적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진짜 많아요. 쿠팡은 물창고가 2천에 있고 멀리 있지만 올리브영은 내 집 앞에 있다. 이게 제가 보기엔 큰 차이거든요. 올리브영에 가지고 그동안 깔아놓은 인프라 1000개가 넘는 매장들은 물류창고로서는 훌륭한 기지예요, 사실은. 예, 다른 브랜드나 다른 인프라들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아마 올리브영 변화를 해서 H&B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한다,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기반이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도 변화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1년 뒤에 소비자가 어떤 채널을 좋아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이제 새로운 무엇이 나와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영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올리브영 몫인 것 같아요. 앞으로 뷰티 시장에서도 당분간은 건재하겠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